결국은 정치적 안정은 창업을 할 때는 도움을 받지만 수성을 할 때는 가차없이 측근들을 쳐야 된다. 뭐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예요? 측근들이 알아서 은거해버리면 괜찮아요. 네.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측근들이 논공행상되면 그 정권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왕조 교체 때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논공행상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 여우가 중국의 4대 악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야, 여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유감이 엄청 또 많았던 여자라. 예. 여후. 진짜 여자가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 뭐 폐왕별이나 이런 데서 다 극화됐지만 이 서초폐왕이라는 영화에서도 항우랑 유방에서 싸우다 보면 이 항우라는 인간형은 중국 사람들이 유방보다 항우를 훨씬 더 띄우고 좋아합니다. 그 인간미가 있잖아요. 예. 남자답고. 그다음에 그 우민과의 그 뭐예요, 로맨스. 예. 그 울부짖는, 그다음에 그 남긴 시, 그 항우가 타고 다니는 그 오추만가, 예, 말까지 이제 미화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유방하고 싸우다 불리하면 이거 실화예요. 도망가다가 마차 무겁다고 마누라를 숲으로 집어 던져. 항우는 아니 그렇죠. 유방은 훨씬 전황이 불리했잖아요, 초기에는. 근데 한신이 유방편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항우가 점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남편이 15년 만에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여우가 한 20여 년? 한 25년간 자기 아들, 그러니까 여씨들이 한나라 초기에 그 주도하죠. 권력을. 그리고서 이제 그 과정에 또 하나, 유방이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랑 그렇게 전투 과정에서 뭐 집어 던졌다 하더라도 좀 보듬고 그래야 되는데, 측시를 드렸는데, 측시의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이쁜 여자예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거 말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에 누나를 처음에 파내요, 양쪽 눈을. 그 다음에 귀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귀를 멀게 하고 혀를 잘라요. 들어봤을걸요?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척부인. 사지를 잘라서 돼지우리에다 넣어요. 그게 여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한이 맺히면, 예.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악녀 중에 최고 악녀. 참 잔인하기도 하죠. 하여튼 그 그림 같은 것도 영화에서 그 영화에도 이게 묘사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예. 근데 어쨌든 요 여우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는데 그때의 정치 이념이 바로 황노학이에요. 예. 문제 경제 때 다시 이제 유 씨가 정권을 회복한 시기고, 중국에서 우리가 가장 역대 제왕 가운데 최고로 친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 이 문경지치가 기반이 돼서 중국에서 최초로 그 비단길 실크로드도 개발하고 남쪽으로 북쪽 흉노,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 한반도에 한사군까지 설치하잖아요. 이 중국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장수한 왕조이기도 하고 그 영토와 세력, 문화의 범위를 가장 확대했던 황제가 이제 무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요일 날 했던 정관제치, 당태종. 3명의 그 황제를 최고로 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무죄의 기반을 닦은 사람은 문제 경제 때예요. 예. 이때 이제 정치적인 번성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념의 흐름을 보면 방임은 결국은 어떤 부주의를 하게 돼요. 또다시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무죄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진시황의 가혹한 정치도 안 되고 가혹한 정치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방임주의도 곤란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강력한 법치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방임을 한다라는 거 한나라 초기도 이미 겪었잖아요. 지방의 그 인척들조차도 정치 세력화돼서 군사행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택한 게 유교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유교는 이미 공자맹자 순자 유교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도 공자맹자 순자가 얘기하는 삼강오륜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영원한, 아까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 전에 했나? 이념적으로도 영원한 이념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이념의 전환, 여러분들 별로 못 느끼잖아요. 예.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디까지 했나? 예. 휴양생식이란 말은 주로 황노학에서 지친 백성들을 쉬게 하고 건강을 챙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휴양생식이란 말을 써요. 뭐 놀러 간다, 레이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 하나예요. 백성들을 쉬게 하고 안심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무의치치, 억지로 하지 않는 정치 등등. 그 다음에 치용, 경세적인 거.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기계를 만들고 기술. 왜 기술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에는 지금 전국 각지로 동산만한 조형물을 만들고 조각을 세우거든요. 그게 다 황제상이에요. 중국 문명의 모든 근원이 황제다. 그러니까 전설인데 요새 자기들 이념화해서 황제를 가장 높이죠. 예. 황제 시대 여러분들이 많은 창일, 문자, 황제 시대 때 안 만들어진 물건이 없어요. 이따 얘가 나올 겁니다. 기술 발명. 그래서 형이상 본체의 도로서 근거를 삼아서 형이하의 양생, 형이상의 본체의 도, 여기 덕도 포함되죠. 형이하, 현실적인 양생, 방기, 수술. 원래 수술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예. 수술이란 말과 수수가 고전에서 병행돼 쓰입니다. 병법, 모략 등등. 을 결합하여, 이게 동사군요. 형이하의 양생 이런 등등을 결합하여 지극히 강한 목적성과 조작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장자를 보면 여러분이 뚜렷이 구분하지만, 왜 노자와 장자가 다르냐? 노자의 이론은요, 지극히 현실성과 결합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다만 무의를 강조할 뿐이에요. 근데 장자는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나눔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노자는 어떤 식으로든 행복관념이라는 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무의지치의 목적이 뭐예요? 현실적인 행복일 거 아니에요. 인위를 거부하지만 궁극적인 현실을 완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굴예라는 용어, 상례라는 용어,
이게 다 도덕경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에게서 예를 배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장자한테 예를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라는 책에서 보면 노자조차도 엑스트라로 등장시켜요. 그만큼 이 노자는 현실적인, 여기 말하는 목적성과 조작성과 결부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노자를 읽으면 유교하고는 무조건 반대다, 예,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강한 전제주의 이론을 정립한 한비자가 왜 노자를 좋아했겠어요? 운인정치술이 거의 모든 내용이 노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노자의 인물과 노자라는 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대학원 첫 번째 과목이 문헌비판 연구였었는데, 문헌비판 연구가 뭐냐면 고전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기 이전에 노자의 판본이라든가 저자의 진위 문제를 다루는 그런 강의거든요. 근데 노자라든가 도덕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노자 인물에 대한 고증이 없었다. 두 번째는 노자 도덕경의 내용은 공자 이전에 나온 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세련된 운문이에요. 도가도 비상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현존본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발굴되는 죽간본,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 도덕경, 아까 얘기했죠. 가불병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현존본 노자 도덕경의 절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글자도 달라진 게 있고. 그래서 보통은 노자를, 후세 우리가 고전에서 말하는 노자를 세 사람으로 봐요. 첫 번째는 공자의 선배로서 춘추 말에 활동하였던 노자, 이 사람이 이제 요즘 우리가 발굴된 죽간본의 저자로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사마천 사기에 보면 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3명의 노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마천의 고증에 근거하고, 그래서 노래자는 여러분들 저걸로 유명한 거예요. 나이 70이 돼서도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생신 때 율동을 함으로써 부모를 즐겁게 한 거. 안수현 한번 출연시켜야 되는데, 동작. 노래는 되잖아. 응?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도덕경은 전국 말에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죽간본 노자를 증보해서 정리한 책일 것이다가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뭐 내일 우리가 안자춘추하던가, 이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게, 진짜 이게 고전하는 사람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고전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이 지하에서 이게 자료가 출토가 되네.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지질이 다양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위서다, 뭐 신불회라든가 신도에 관련된 책들 다 위서다, 공자가 다 가짜다. 근데 이게 다 출토된 자료들에 의하면 진본이에요. 진본인데 분량의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본에다가 후대의 학자들이 증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논어가 20편이거든요. 맨 마지막 편이 이제 6월 편인데 6월 편은 우리가 공자나 논어를 인용할 때 거의 인용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이거는 공자의 발언이 아니라 후대 학자가 집어넣었다는 게 거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어를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대학 중용? 말은 똑같아요. 대학과 중용도 출토된 자료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증명이 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건 주자의 소리예요. 대학은 공자에 동시대였던 증자와 증자의 제자들이 재정리한 책이다. 주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차사가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대학과 중용의 내용 중에 이 시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주간본에 의해서 결론이 나버렸어요. 대학과 중용의 상당 부분은 증자와 자사계통의 학자들이 정리한 게 맞다. 일부 내용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고 보면 참 주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도낙서도 그림으로 딱 처음 보여준 사람이 주자잖아요. 근데 출처를 안 밝혔어요, 주자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언젠가는 주자가 하도낙서를 주역본 위에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 제도권에서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호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요? 화호설. 화호설이 뭐예요? 노자가 죽고 서역으로 가서 석가 아, 그런 거 주장하는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다 그 미화된 얘기죠. 예. 그건 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노자가 인도 출신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이 이씨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씨는 유일한 성씨였거든요, 노자가.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문제인데 노자가 뭐 죽지 않고 뭐 서역으로 갔다 이런 건 뭐 저 얘기하고 똑같죠. 뭐 그 부처가 우리 신라로 넘어와서 뭐 불교를 전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꼭 갖고 오세요. 어디서 본 거 있으면. 예. 이쪽에 이제 불가 쪽에 명리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그 화호설이 네. 한때 같이 화호설과 불교가 같이 재단이 국내에서 처리되면서 그 화호설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한 1000년간을 이어온 것 같더라고요. 인간 사회에서. 지난번에 어떤 스님이 제 방에 와서 불교 명리 쪽에 자료 좀 뭐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최정준 교수 소개해 줬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그 노자장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조선시대 때 후기에 이르면서 감산 선사의 노자장자 주예가 있을 거예요. 번역돼 있어요. 예. 한때 노자 장자를 근소로 한 적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여말선초에 정도전이 가장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주작을 제외하고는 다 이단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금기시했죠. 그 1등 공신이 정도전이고 그 제자 권근 선생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이제 그걸 실천한 분들이 생육신, 사육신. 장자도 추가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그 흔적이 많이 있다고 주장되어 보잖아요. 뭐가 추가돼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후대에 장자라는 책은요, 나중에 장자 시간에 좀 더 보완 설명할게요. 내편, 좌편, 후편이 있어요. 외편, 내편, 외편, 좌편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작계에서 상식으로는
네 편만 장자의 작품으로 보거든요. 이제 소유 제물론 뭐 양생주의 몇 편만. 주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라는 책이 다 우화집인데 네 편의 내용이 가장 논문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임계우 같은 학자는 현대적으로 현대학자 가운데 가장 지명도가 높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네 편이 장자의 작품이 아니다. 후대에 장자의 제자들이 아니면 후대의 학자들이 편집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외편은 그러니까 본래 네 편 외편은 어떤 뜻이냐면 네 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자가 직접 지은 부분을 네 편이라고 하고요. 외편은 제자들이 첨삭한 내용을 외편, 자편은 이건 제자들도 아니고 완전히 후대의 학자들이 마구 이것저것 뒤섞은 내용이다. 장자라는 책은 개인 작품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오늘 보는 작품은. 맨 끝편이 천하편인데 천하편은 적어도 한 초기에 이루어졌다는 게 정설이에요. 네. 다른 책보다는 장자라는 책 자체는 장자 개인의 작품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도권에서. 그래서 논문 쓸 때는 장자가 말하였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장자의 무슨 편의 작자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해남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 쓸 때 유아는 이렇게 봤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시춘치도 여부리가 이렇게 봤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부리는 편집자일 뿐인데 여시춘치의 어떤 편의 작자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범범하게 쓸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여시춘치 무슨 편에 이런 내용이 보인다 그러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근데 편집자를 인용해서 편집자의 철학이나 이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박성훈 선생님 관심이 참 많고 그러신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관점과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뭐 불교와 연관시켜야든가 뭐 노장과 연결시켜서 뭐 명리를 쓴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 논문 보세요. 명리 풍수 논문. 통계 빼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논문 쓴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비빌 언덕을 만드세요. 자꾸 지도교수 찾아가서 비비면 교수가 열받아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하여튼 이 중사람들 죽어도 그 서양, 바다양자를 안 써요. 황노도가를 항상 서양에서는 황노도가가 항상 목적성적 도가, 퍼포지브 타오이즘, 불교를 도가를 이 도의 발음이요. 이 두 가지로 다 써요. 타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오라고 하고 이즘 붙이면 다 되죠. 그 다음에 공구성, 도구적인 도가, 인스트루멘탈 타오이즘 이렇게 칭해진다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한 번역이긴 해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또 보면 황노술은 황제 노자의 도에 관련된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도는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로서 존재가 된다고 객관적인 필요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하기를 허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항상 하나이면서 머물고 하나로서 머물며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쓰지만 그것을 이용하지만 그 형체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회 정치 영역에서 황누술에서는 그 도는 도가 법을 낳는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 한비자가 도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보여준 아버지란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야 아버지가 최고고 왕이죠. 근데 아이가 이제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비하면 아는 게 너무 적구나. 뭐 이제 갈등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다시 아버지의 위대성을 40대 이후에 이제 좀씩 깨닫는 것처럼 한비자가 처음 유교의 예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사회 정치 이념으로서 법을 강조하는 이런 거는 너무나 참신하고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위정자들에게는 아주 신선했던 거거든요. 특히 약소국일수록. 그러나 이게 기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론밖에. 근데 그 이론은 일부 위정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이해하지만 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드디어 부산에서 그 민식이법에 의거해서 그 스컬존에서 어떤 어린이가 죽었던데 그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니 저는 뭐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법의 그 뭐 보편성, 일반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학자들도 함부로 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법이 근거할 이념을 한비자는 자기 이론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았어요? 얘가 본래 기반하고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초기에는 하느님이었어요. 귀신이었고. 그 다음에 유교로는 뭐예요? 우리 심성에 내재된 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비자의 초기에는 법의 어떤 실용성에 기반해서 강한 효과성을 가지고 법치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완비될 때는 법 이론 가지고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노자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내 좋은 대로 산다. 그게 일정 시점까지는 먹히죠.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분위기에 있고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게 되고 뭐 찾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황노학에서는 도가 법을 낳는다고 강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군주는 응당 자연스럽게 다스려야 되며 이거 생으로 읽어야 돼요. 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줄일 생자거든요. 가혹한 일을 줄이고 열불박자죠. 부세와 불염 부세를 얕게 하고 무탈 민시 뭐 백성들의 때를 뺏지 말고 공정무사해야 되고 공검 소박해야 되고 기유수자 부드러움을 중시하고 암컷을 지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무의를 통해서 유의에 도달해야 됨을 강조한다. 상술한 주장은 특별히 상술한 주장은 특히 휴양생식 상술한 주장에서 특히 휴양생식은 한나라 초기의 일찍이 일정한 영향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중국 역사상 문제 경제의 다스림 중국의 그 정관지치 다음으로
안정된 태평성대를 문경지치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 여우의 뭐예요, 외척, 인척 정치가 없어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다시 유씨 정권이 회복된 문제 경제 때의 정치 등의 성세가 출현한다. 나머지 자료는 뭐 놔두고요. 좀 쉬었다 하죠.